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이제 유통과이사 우리 이제 3회차 시험을 이제 풀어볼 텐데요. 먼저 풀기 전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2회 때 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이 난이도 차이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가 했었던 핵심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어떤 기출 문제들, 그 내용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그 핵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거 없었고, 1과목이나 우리 이제 2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0점 이상은 다 나왔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할 내용들과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그 핵심과 기출의 내용들 잘 조합을 하셔갖고 또 다음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따 보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문제들을 보면 제가 어디서 나왔다 또는 어떤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여긴다 라는 걸 같이 우리가 보면서 풀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과목 보면은, 자, 첫 번째 나오는데 이 VMI도 우리가 이론에서 다뤘었던 부분들이에요. 다뤘었던 부분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개념과 그리고 특징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걸 묻는 게 대부분입니다. 단지 문제가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하는 어떤 형태의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벤더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공급자 주도형이기 때문에 일단 만드는 사람, 우리 전통적인 유통 채널에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예요? 제조업자, 즉 메이커와 그리고 이제 중간상,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소비자로 이어지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메이커의 역할을 보는 겁니다. 자, 메이커의 입장에서의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보통 이 공급 주도형 재고 관리는 이제 중간상들에 갖고 있는 어떤 재고까지 싹 다 관리를 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비자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편한 거고 중간상 입장에서도 상당히 편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 보면은 이 VMI는 공급자가 고객사를 위해서 자, 제조업자가 전통적인 유통 채널의 첫 번째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것을 도매상, 소매상, 자, 소비자. 자, 선생님이 항상 이걸 눕혔었지만 눕혔었다고 해서 수평이 아니라고 했죠.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가는 관계예요. 이럴 때 이 VMI는 공급자가 고객사를 위해 제공하는 가치 향상 서비스 활동이다. 자, 공급자라고 했어요. 자, 공급자라면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죠. 제조업자, 다른 말로. 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중간상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게 하는 일종의 푸시를 하는 행동인데, 고객사, 즉 이들을 위해서요. 중간상 또 있겠죠. 자신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제공하는 가치 향상. 왜냐면 이들도 결국은 뭐예요?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려면 그냥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들로부터 뭔가 받아야 되는 게 있는 거야.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겠죠. 그 동기부여가 됐을 때 소비자들한테 확실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조업자의 소비자인 중간상과 최종적인 소비자한테 가치 향상, 밸류를 업데이트 시키는 활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은 VMI는 생산 공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선 계획 순위, 그리고 능력, 그리고 통제 또는 능력 통제 등을 수행하는 생산 관리 시스템이다. 자, 여기서 생산 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VMI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칩니다. 주로 이것을 하는 거는요, 우리 MRP라는 시스템이에요. 이 MRP가 생산 소요 계획이거든요. 얼마만큼 우리가 생산을 해서 계획적으로 이것을 과연 수요자한테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VMI는 이 영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VMI는 고객사가 재고를 추적한다. 그리고 납품 일정과 주문량을 결정한다. 이것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VMI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VMI는 여기 1번 나와 있지만 어떠한 밸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부분들이지 이들이 재고를 추적하거나 이 일정 주문량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4번 보면은 VMI를 활용하게 되면 공급자는 재고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간 등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자, VMI를 활용하면 공급자는 재고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들이 관리라기보다는 어떤 챙겨주는 입장을 하는 건 맞아.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인력이나
시간 등의 비용 효과를 절감시키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인력이나 시간을 낮추는 또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요. 자, CMI보다 공급자와 그리고 고객사가 더 협력적인 형태로 발전한 것은 VMI다라고 했어요. 자, VMI의 변형으로 나온 거는 여기선 지금 CMI라고만 지칭을 했어요. 사실은 CMI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 이제 이 CMI도 포함을 하지만 CMI 그리고 CR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게 만약 이런 게 붙었다면 얘도 맞는 선지가 돼요. 근데 그냥 CMI라고만 지칭을 했기 때문에 얘는 맞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론 때도 했었고요.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직접적으로 인적자원관리 분야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말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항상 함정을 많이 만들어 놓는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자, 직무분석이라는 과업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 직무, 내가 해당하는 업무죠. 업무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들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인적 자질에 의해서 내용을 정의하는 뭐다? 공식적이에요. 공식적이란 건 뭐예요? 이미 여기에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넣어서 업무를 수행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근데 2번을 보면은 직무 분석에서 직무 요건 중 이제 수행해야 될 직무가 있겠죠. 그 요건 중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한 문서를 직무 기술서라 한다. 자, 여기서 뭔가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인적 요건이라고 써요. 자, 인적 요건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수행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직무 기술서다. 자, 여기 1번과 2번에 어폐가 있죠. 자, 기술서라고 했어요. 자, 위에서 이제 직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과업과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인적 요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적 요건을 얘기하는 거는요, 직무 기술서가 아니라 직무 명세서예요. 자, 제가 좀 전에 이거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죠. 요거 갖고 말 문제를 많이 낸다고 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깊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론에서 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한번 그걸 보시면은, 아, 이것이 직무 명세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꼭 나오니까요. 하나씩 나와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은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기초 작업이다. 그쵸? 자, 그리고 직무 평가를 이제 위에서 같이 볼 거예요. 직무 평가는 직무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한다. 자, 과업과 직무라고 했어요. 역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겠죠.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겠지. 왜? 이 직무를 수행했던 기존 직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들어온 직원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하니까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평가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 공정한 임금 지급의 기준. 말 그대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평가는 뭐예요? 나중에 이들이 잘했냐, 소위 말하면 잘했냐, 못했냐, 얼마만큼 이익을 냈느냐, 못 냈느냐에 따라 어떻게 한다? 공정한 임금 지급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많이 올린 사람은 실적을 많이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적게 받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합리적인 인력 확보를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 적절한 인력을 우리가 끌어들였으니까는 적재적소에 배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개발을 시켜요.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들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만약에 적절한 사람들을 잘 써갖고 이익이 많이 났으면은 우리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껏 다 키워놨는데 난 딴 데로 옮겨버리게 되면 우리 기업 조직으로서는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어요. 자, 조직문화. 우리 이론에서 했지만 조직문화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문화, 자체만 보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말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보면은
한 조직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 자, 나와 있죠. 한 조직이라고 했어요. 한 조직. 우리가 뭐 회사 다니거나 또는 학교를 다니거나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우리가 움직여야 될 하나의 가치관, 생각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명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유하는 서로 간의 가치관, 그리고 신념, 이념, 지식. 자, 이거는 우리들만이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직 안에서 조직원들만. 그것을 모두 총망라한 거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자, 특정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 판단과 행동의 기본 전제로 작용하는 가식적인 지식, 정서, 가치적 요소다. 특정 조직 구성원들. 자, 특정 조직 구성원들. 이거는 뭐다? 바로 이걸 얘기해요. 한 조직의 구성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행동,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결국 1번과 2번은 같은 말이다 라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3번 보면은 조직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아, 지금 뭔가 나오죠. 공통, 그리고 사고 판단, 공유하는 가치관, 신념, 이념 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느끼는 방향과 어떤 패턴의 체계다. 1, 2, 3번 다 모두 같은 말, 개념입니다. 자, 4번. 조직 외부 자극에 대한 조직 전체의 반응. 아무래도 뭐 조직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내적 환경도 있지만 우리가 이론에서 얘기했죠. 외부적인 환경. 뭐 있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기술, 인구 통계학적 어떤 환경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국가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오면 우리 조직도 뭔가 영향을 받겠지. 그럼 우리도 거기에 따른 액션이 취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과 임직원들의 가치의식, 이런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야. 물론 우리 조직만이 갖고 있는 풍토도 있지만은 결국 외부의 자극이 분명히 들어와요. 국가로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면서 다시 그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다른 기업의 제도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경우 그 조직 문화적 가치도 쉽게 이전된다. 자, 예를 들어서 경쟁사나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건 다른 기업의 어떤 좋은 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몇 가지는 맞아요. 근데 조직 문화적 가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우리 조직만이 갖고 있는 신념, 이념이 있는데 그게 함부로 바뀌겠냐 이거죠. 다른 거 어떤 제도적인 거는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래, 우리도 이렇게 쓰면 좋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 이런 것들까지 싹 다 바꿀 수 있나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죠. 그렇죠?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쉽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뭐 이론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번 읽어봐도 바로 답을 유추해낼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4번을 보면 체크리스트법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경로 구조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뭐 전통적인 우리 유통 경로 채널을 얘기했죠. 제조업자 있고요. 중간상들, 즉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최종적인 소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재무적인 능력이나 규모 등의 기업 요인. 자, 자, 아무래도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재무적인 부분은 필요해요. 당연히 회계적인 것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시장 규모와 지역적 집중도.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시장에 들어갈 때 있어서 우리 시장 세분화도 배웠죠. 그렇죠? 시장의 규모도 어느 정도 적절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제품의 크기와 중량 등의 제품 요인. 자, 우리 마케팅 믹스 4P 기억하시죠? 어떠한 유통 경로나 또는 이제 제품이나 또는 가격이나 그런 프로모션들 다 들어갑니다. 자, 근데 전문성 통제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구매 빈도, 자, 평균 주문량 등의 제품 요인. 자, 이것을 보면요, 구매 빈도 그리고 주문이 과연 제품 요인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얘네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는 횟수잖아. 그렇죠? 그리고 얼만큼 주문을 하느냐. 근데 이것을 제품으로 한정할 수 있냐 이거죠. 얘는요, 시장 요인으로 보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들어간 시장, 목표로 한 시장에서
얼마나 자주 구매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을 주문을 할 것인가를 보는 거지 이 자체를 가지고 제품 요인으로 한정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우리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얼핏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 수식어가 무엇을 각각의 요인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올 수가 있죠. 자, 경영 환경에 대해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문제 나오죠. 근데 역시 선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론 때 했었던 그 환경을 묻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거시 환경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다. 자, 거시라는 거는 우리 뭐예요? 일개 기업이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어떤 거냐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기술, 우리 인구 통계적 이런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어떤 기업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다 영향 받아요. 자, 그리고 과업 환경은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자, 얘는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미시적 환경이에요. 즉 거시 환경하고는 대비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우리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뭐 주주나 또는 우리가 목표로 한 고객들 그리고 우리 제품을 수송해주는 중간상들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업에서 통제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 우리의 목표 고객이 바뀌면은 어떻게 돼요? 고객은 당연히 자를 수가 있어요. 다른 고객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물건을 배송해주는 어떤 중간상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느려. 그럼 우리가 거래를 중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런 환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맞습니다. 자, 인구 분포, 출생률, 사망률, 그리고 노년층의 비율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사회적 환경으로 거시 환경에 속한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시 환경이라는 거는 일개 기업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환경이다. 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법, 기술, 인구 통계학적 내용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시 환경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품과 종업원에 관련된 규제 및 환경, 그리고 인허가 같은 법과 규범은 정치 법률적 환경으로 과업 환경에 속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게, 자, 늘상 말씀드렸어요. 이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미 여기서 나왔어요. 정치 법률적 환경이라는 걸 지금 또 말씀드릴 거예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기술, 인구 통계학적 환경은 다 어디에 속한다? 거시 환경에 속한다. 거시 환경. 근데 이 과업 환경은 뭐라고 그랬어? 기업의 성장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즉 주주나 고객이나 중간상, 즉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가려면 얘는 뭐가 된다? 거시 환경이다 라고 고쳐야지만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경제적 환경은 당연히 기업의 거시 환경에 속한다고 했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기술, 인구 통계학적.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보니까는 우리 이론 때 했던 내용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6번 볼까요? 자,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이 시험에 나와요.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읽어만 봐도 충분하게 그냥 답을 체크해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번 볼게요. 얼마나 쉬운지.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윤리상의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을 희생하여. 자, 이해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조직에서는 뭐 당연히 내부 종업원도 포함하고요. 주주들도 들어가요. 그렇죠? 자, 이러한 사람들을 희생해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자, 업무 시간에 SNS를 통해서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은 업무 시간 남용에 해당되므로 지양해야 된다. 자, 업무 시간에 SNS를 활용을 통해서 개인 활동을 한다. 자, 이것이 꼭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업무에 관련된 광고나 또는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요런 건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죠. 3번, 고객을 위한 무료 음료나 기념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자,
당연히 뭐 어떠한 사용하는 것, 자, 기념품, 물론 이제 이것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개인적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중대한 문제를 하더라도 공익제보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뭐 실제로는 이런 걸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윤리상의 문제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어떤 우리 조직에 악을 끼칠 수 있다면 당연히 공익제보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 우리는 윤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타 구성원들에게 위협적인 행위나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윤리적인 행동이 되겠죠. 비단 어떠한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개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이것은 아주 전통적인 1과목 문제고요. 우리가 또 이론에서 많이 다뤘던 거니까 한번 쓱 훑어보겠습니다. 중간상이 있다. 이때 구성원에 의해서 보관되는 제품의 총량을 감소시킨다. 아, 경로 구성원이라면 우리가 뭐 있어요? 중간 채널상을 얘기하죠. 즉 도매상, 소매상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의미하는 중간상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중간상이 있음으로 해서 자, 이번엔 눕혀서 쓸게요. 자, 전통적인 유통 채널을 이렇게 딱 써놨는데 이때 무조건 시험 볼 때 이럴 때는 무조건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써놓고. 자, 경로 구성원에 의해서 보관되는 제품의 총량. 아무래도 그 총량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렇죠? 자,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이때 보면은 가장 옳은 것은 자, 효용 창출이다. 그리고 거래수를 최소화시킨다. 분업을 시킨다. 그 변동비가 위에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원리는 다 제시가 됐어요. 제시가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관되는 제품의 총량을 감소시킨다. 자,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걸 많이 찍을 수 있어요. 그럼 거래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문제에서는요, 거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거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선지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보관되는 제품의 총량을 감소시킨다는 건요, 우리 여러분들 JIT 시스템에서 보면은 재고를 최소한으로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불필요한 재고를 없애는 거예요. 최소로 시키고 그리고 바로 주문이 왔을 때 바로 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죠? 바로 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거래수를 줄이거나 보관량을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원재료들을 가지고 물건들을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오더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각 뭐 물류센터나 보관 창고에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아, 직접 보관되는 총량을 감소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그 고객들의 어떤 오더에 의해서 바로 집중적으로 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원리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멘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가끔씩 헷갈리게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는 다음 시험 준비에서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8번 보면은 시장 변화, 우리 뭐 이론에서도 했었지만 어떠한 유통 흐름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외우는 건 없어요. 외우는 건 없는데 단지 우리가 읽어가면서 아, 그렇다? 이건 아닌데 라는 정도에서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유통시장 변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선식품 배송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인터넷 주문도 하고요. 또는 밀키트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 보고 또 이제 많이 이제 시켜다 먹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점점 이런 배송
이런 신선에 대한 배송이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외식업체는 매장에 설치한 키오스크, 뭐 우리가 보통 들어가면 그거 하잖아요. 뭐 우리가 기계에다가 뭐 메뉴들이 이렇게 있으면 눌러서 우리가 뭐 카드 결제한다든지 하는 방식 있죠. 그런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받는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의 이용 경험을 완전히 바꾼다. 기존에 여기서 말한 이용 경험이란 건 뭐야? 그냥 우리가 캐셔에 가서 카운터에 가서 돈 내고 결제하고 이제 이런 것들 줄이는 거야. 밀키트도 그렇지만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누르면 그 누름과 동시에 바로 주문이 되면서 아, 우리가 여기 아저씨가 바로 가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음식 조리를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기존에 있던 걸 완전히 바꾸는 거죠. 자, 그리고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맞죠? 자, 그리고 유통업체 배송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오프라인만 있었던 예전 시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제 온라인도 같이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배송업체, 즉 중간 상들의 역할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가공, 즉석식품의 판매는 편의점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 반드시 먹는 것이 마트나 슈퍼 또는 식당을 이용해야 된다는 걸 완전히 우리가 바꿔줬어요. 바꿔줬고요. 요즘 편의점 가도 즉석식품 많죠. 냉동식품 많고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비해서 편의점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을 볼게요. 상품이 고객한테 판매되는 단계마다 여러 물류 회사가 역할을 나누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유통 단계가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요, 단지 여기 지금 풀필이에요. 풀은 우리가 가득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필 서비스. 아, 그러면은 뭐야? 물건을 판매하는 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자, 근데 풀필먼트 서비스는요, 만들어가지고 수송을 해서 갖다 주는 역할까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죠. 여러분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산다든지 뭐 책을 산다든지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반품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왜? 구매 후 부조가 일어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사후 단계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 풀필먼트는 사후 단계까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풀이에요. 풀. 다 해준다는 역할 다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판매만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요런 용어는 우리 새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사후 단계, 최종 단계까지 간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런 글 상자를 주고 이제 골라라 하는 것들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효용. 자, 이건 우리가 뭐 이론에서 너무 많이 다뤘죠?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에 용이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유형의 상품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구매를 한다. 근데 어떻게 한다? 용이한 곳. 아, 그러면 우리는 뭐를 의미한다?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아, 무엇을 도와준다? 소비할 수 있는 권한. 자,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것을 이제 산다라는 거야. 그렇죠? 구입을 한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건 뭐야?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처음에 누가 갖고 있다? 제조업자. 그다음 중간상 넘어오죠. 그들로부터 소비자가 그것을 사는 거야. 즉 소비를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된 걸 얘기해요. 그쵸? 자, 이전이 됐어요. 자, 그럼 이것을 내가 느끼는 건 뭐다? 소유 효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준다. 아, 원하는 시간? 자, 시간을 얘기하고 있네요. 아, 그럼 이건 시간 효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기억은 장소 효용이 될 수 있고요. 니은은 소유 효용, 그리고 디귿은 시간 효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정답은 9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당연히 내용을 몰라도 읽어봐도 우리가 답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0번 아웃소싱과 인소싱을 비교할 때 아웃소싱의 단점을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인 하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웃소싱의 개념을 알고 가야겠죠. 자, 우리 아웃소싱 우리 내용 때 이론 때 뭐라고 했어요? 기업이 자신들의 어떤 주 업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 조직의 매출을 많이 내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는 직원들이 다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조금 덜 중요한 거 있죠. 굳이 우리가 안 해도 외주를 줘도 되는 부분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체 넘기는 거예요. 자, 넘기는 건데 그 넘길 때 거기 따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부적절한 공급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자, 부적절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외주를 주거나 할 땐 사실 뭐 나름대로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하는데 부적절한 공급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자,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 선정할 때는 모든 조건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또 막상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어쩌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은 공급업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2번 과다 투자나 물량 생산의 위험이 높다라고 했어요. 자, 아웃소싱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일을 맡겨요. 일을 맡기게 되면은 그 수행하는 업체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이제 그 정산하는 쪽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과다 투자나 과다 물량 생산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라고 돼 있는데 이 리스크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웃소싱을 할 때 내가 아니라 그 아웃소싱 업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 지원 활동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막상 줬는데 일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래 수행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잘못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요. 프로세스 통제권. 내가 이미 맡긴 이상 내가 관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맡긴 쪽에다가. 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권은 잃을 수도 있다.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리드 타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자, 리드 타임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 오더가 떨어지겠죠? 만들어가지고 그 가공이 되었고 소비자한테까지 올 수 있는 그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왜? 나 같으면은 우리 회사는 내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일을 오더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소비자가 기다려. 그럼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돼. 하지만 아웃소싱은 뭐예요? 맡겼으면은 그 나름대로 그 맡긴 업체는 또 자신들 사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맡겼는데 왜 빨리 안 해주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버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이 리드 타임이 오래돼 버리면은 결국 소비자 만족도는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0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 개념을 알고 우리가 장점, 단점을 이제 맡긴 업체냐 아니면 내가 하는 거냐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될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렵다고 볼 수는 없죠. 자, 요즘에 들어서 우리가 전에 이론에서 나왔지만은 동기부여 이론이 요즘에 조금씩 나와요. 거의 매회 한두 문제씩 나오니까 우리 기존에 있었던 이론도 한번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기부여 이론으로 오는 것은, 자, 이거는 이런 경우 되게 노멀한 문제예요. 먼저 이럴 때 보기를 먼저 보세요. 메슬로우, 맥그리거, 엘더퍼, 허츠버거, 피들러. 요런 이론들이 나왔구나. 그럼 이 이론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어서 그걸 여기다 적용시키면 가장 풀기가 빨라요. 자, 옳은 것은 봉급이나 근무 또는 안전과 같은 요인들은 불만을 없앨 수 있으나 만족을 증대시키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답을 80%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인들은, 그리고 불만은, 만족을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욕, 업적에 대한 인정. 성취욕과 업적,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정, 그리고 직원들의 만족감을 증대. 또 만족감이 나오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허츠버거의 2요인, 흔히 말하는 2요인 이론이에요. 뭐 이제 저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요, 이제 불만 같은 경우는 이제 없애면은 만족도가 증가하진 않아요. 증가하진 않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려주면은 그 동기는 업이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봉급이나 이런 것들 있죠. 자, 돈 같은 거, 우리 급여 같은 거, 우리 테일러의 과학적 관련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뭐 만약에 내가 적으면은 봉급이 적다 그럼 불만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올려줘. 자,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만족을 시키는 건 아니야. 단지 급여가 적다라는 불만을 없애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올라가는 건 뭐냐? 바로 두 번째예요. 어떤 사람이 성취욕, 그리고 내가 칭찬받았어. 그리고 내가 뭔가, 잘할 것 같아. 뭔가 위로부터, 윗사람들, 상사로부터, 자네 능력 있어. 이런 인정을 받는 거야, 인정. 이랬을 때 뭐예요? 그 동기부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돈이나 주고 뭐 작업이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야. 그런 불만족들을 없애기만 하는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만족이 확 올라가는 거는 어떤 성취욕이나 동기부여 같은 거 있죠. 내가 위에서 인정을 받거나 그랬을 때만 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허츠버거의 2요인, 즉 2요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것들 요즘에 나오니까는 우리 아마 이론 때 다뤘었던 것 같은데 이론에 대한 내용,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허츠버거의 2요인 이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네요. 자, 트레이드 오프, 상충, 이제 맞지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업의 물류 합리화. 자, 기업도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물류 쪽은 그 장비랑 그 기계가 여러분들 뭐 항만이나 또는 공항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뭐 1, 2천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수십억 대의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사와, 기업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돼? 진짜 본전 이상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이고 써야 돼. 몇십 년이고. 그래서 그런 물류 단지 가보면 기계가 상당히 많이 녹이 슬어 있어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자, 그런 경우 많은데 역시 이런 물류를 합리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충관계 분석은 당연히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있잖아요. 이걸 사오면서 이만큼 우리가 이익을 내야지. 근데 막상 쓰다 보니까 가동할 일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한 게 없어서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기업 안의 물류 기능과 타 기능 간의 상충 관계 역시 효율적 물류 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된다. 자, 기업 안에, 우리 조직 안에 물류 기능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다른 기능, 뭐 마케팅이나 뭐 회계나 또는 유통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능 간에 맞지 않는 서로 상충, 왜냐면 이해관계가 다르잖아. 각자의 기능 부서에는 각자의 자신들만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타 부서 사람 만나면은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역시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효율적인 물류 관리를 위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만드는 사람과 수송하는 사람, 이런 기업 조직과 기업 외 조직 간의 상충관계 또한 고려해야 된다. 이건 우리 조직 안에서 연결된, 즉 우리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물건 만드는 사람, 배송업자들과 우리 조직 말고 타 조직, 거기도 나름대로 뭐 제조업자 있고 중간상이 있겠지만 이들과의 어떤 관계 또한 고려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회사하고 건너편 회사하고 같을 수는 없어, 입장이. 그렇죠? 자, 상충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세분화해서 부분 최적화를 달성해야 된다. 자, 말이 안 되는 게 나왔죠. 상충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명히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 흐름, 그래요. 물류 흐름을 세분화한다. 자, 사실 이게 세분화하면은 비용은 많이 들지만 우리가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 근데 뭐예요? 여기가 잘못된 거죠. 왜? 왜 부분 최적화를 달성해야 되죠? 하려면은 전체를 해야 돼요. 전체를 최적화시켜야죠. 그렇죠? 어떤 부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전체를 다 받잖아요. 그렇죠? 자, 해서 어디에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뭐 어디가 아프면 거기 부분만 살짝 해. 그럼 나중에 거기만 정말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병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전이가 될 수 있잖아.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점이 딴 데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최적화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전체 최적화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5번 보면은 배송센터에서 수배송 차량의 수를 늘린다. 이때 고객한테 오는 시간은 짧아지지만 물류 비용은 증가하는 경우는 상층관계의 사례에 해당된다. 수배송 차량의 수를 늘리게 되면 고객한테 도착하는 배송 시간 당연히 짧아져. 왜? 많은 수의 차량이 여기저기 고객들이 부르면 가니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물류 비용은 시간은 당연히 짧아지겠지만 물류 비용은 증가하게 돼. 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유류비, 그리고 배송비가 추가가 되잖아. 그렇죠? 자,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틀린 건 4번이 되겠네요. 자, 요게 틀렸네요. 자, 법률 문제 하나씩은 나오는데요. 먼저 법률 문제를 여러분들 이제 푸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법을 다 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단, 그 시험 범위에서 다루는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이나 뭐 소비자보호법, 기본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다는 못 보더라도 2조에 보면은 정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의는 각각에 대한 법령에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보통 용어들 수준에서 내용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의 문제를 보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90%는 다 이렇게 용어에 관련된 게 나오기 때문에 꼭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은 그 법령을 보고 들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13번 보면은 자, 옳게 나열된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은 식품이나 첨가물, 기구,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 아, 위험 요소라고 했어요. 자, 위험 요소. 여기서 먼저 힌트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해치거나 우려가 있는 것. 자, 그러면 뭐 일단은 없어져야 될 것들이 없어지겠네요. 없어지고. 자, 3번, 5번으로 줄들죠. 자, 제가 푸는 방법도 여러분들 다 보셔야 돼요. 저 지문 나왔을 때 무조건 하나씩 딱 주절과 종속절을 다 나눠서 잘라야 돼요. 자, 그리고 니은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그리고 제조, 가공, 조리, 저장한다.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나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업. 여기 업. 자,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우리가 내용을 사실 몰라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업에 관련된 게 뭐 있어요? 영업밖에 없네요. 근데 영업인데 이런 걸 결국 저거예요. 제조업자로부터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운송, 중간상이 운송하겠죠? 그래서 판매하죠. 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다? 중간상들이에요. 그럼 중간상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영업이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답은 3번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 문제 꼭 하나씩 나온다고 했어요. 이런 건 각각의 법에 대해서 2조 정의 부분을 항상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